항쟁위 기관차 7월호 전쟁과 혁명 중 정치와 문화. 3차 세계대전 신냉전 책략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고조기로 나아가는 반제 세력. 냉전 양극체제와 탈냉전 일극체제에서의 미 경제 패권 전략. 1차 세계대전 종식 후 1929년 대공황이 발생했다. 미 연준은 1927년 이래 통화 팽창 정책을 시작했고 1928년 600억 달러의 통화를 은행들에 방출했다. 그러다 갑자기 1929년 8월 9일 금리 6% 인상. 뉴욕연은의 증권거래업자에 대한 금리를 5%에서 20%로 인상하며 1929년부터 33년까지 통화 유통량의 3분의 1을 감축했다. 1,600억 달러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1930년부터 33년까지 8,812개 은행이 도산했다. 1932년 미 대선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당선됐다. 루스벨트는 조부인 제임스가 1984년 뉴욕은행 창설자인 은행 가문 출신이었다. 루스벨트는 1933년부터 38년까지 경제 프로그램 공공사업계획이자 금융개혁 규제 정책인 뉴딜 정책을 시행했다. 뉴딜 정책의 공공적 측면에서의 실패는 여러 지표들로 확인된다. 경기 위축이 가장 심했던 1933년 1인당 GDP는 1929년 주식시장 붕괴 이전보다 47% 낮았고 1939년에도 17% 낮았다. 1939년 실업률은 17%로 1943년까지 대공황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공황에 따른 미 경제위기는 대규모 군수 생산을 요구하며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 2차 세계대전으로 모면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뉴딜의 본질은 금융 분야에서 드러났다. 루스벨트는 1933년 6월 16일 글래스-스티걸법에 서명하면서 모건은행과 모건스탠리를 분리시켰고 1933년 증권법 1934년 증권거래법을 통과시켰으며 1933년 뉴욕 증권시장을 개장했다. 뉴딜 정책은 여론의 호평을 받았고 월가은행 재벌에 대한 미국민의 불만을 해소시켰지만 실상은 연은의 동참을 거부했던 은행들은 영업을 시작하지 못했고 시장은 월가금융가들의 손에 의해 재편성됐다. 특히 루스벨트는 금융자본의 염가화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3월 11일 은행의 황금 교환 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이어 4월 5일 미국민의 황금을 온스당 20.67달러로 수매하며 금을 소장한 사람들에게는 10년 징역 2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그렇게 한 뒤 1934년 1월 황금준비금 법안을 통과. 금 가격을 온스당 35달러로 고정시키면서 화폐 가치를 약 절반으로 떨어뜨렸다. 이 같은 술책은 화폐로서의 금의 지위를 박탈, 미달러로 교체하며 세계 경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3단계 과정 중 하나였다. 루스벨트에 의해 미국 내 유통교환된 금화가 폐지됐다. 이후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에 의해 금 달러 환전 체계가 형성됐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중심 내용은 금 달러 보니제로 달러 가치를 금에 고정시키고 다른 나라 통화를 달러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전 세계 금의 70%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은 향후 금 달러 연결고리를 끊어 달러 보니제로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단계로서 브레튼우즈 체제를 형성했다. 1971년 8월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의 달러 금태환 금지 선언에 따른 금보니제 폐지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말이 아니라 연장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25년간의 미달러화 전략, 금을 달러로 대체하는 전략이 이 시기에 성공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종식 후 사회주의 세력 민족해방 세력은 혁명의 대고조기를, 제국주의 세력은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제국주의 세력은 미국을 우두머리로 한 현대제국주의 체계를 형성했다. 1947년 4월 해리 트루먼은 냉전 정책인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그리스 튀르키예에 대한 경제 군사적 지원이 포함됐다. 이는 1946년 3월 5일 전 영국 수상 윈스터 처칠의 트루먼이 배석한 미방문 연설에서의 오늘날 발트해의 수데텔란트에서부터 아드리아해의 트리에스테에 이르기까지 대륙을 횡단해 처리 장막이 내려져 있다는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1947년 6월 경제적으로 마샬 계획, 군사적으로 1949년 4월 나토를 조직했다. 마샬 계획은 전후 유럽 부흥을 위해 미국이 전면적 원조를 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됐으나 실제는 2차 세계대전 후 경제가 파탄난 서유럽에 미국의 잉여 자본을 투입하면서 미 경제 공황을 모면하고 유럽을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해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 붉은 물결이 서유럽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 미는 정치적 개혁 외부 감독을 조건으로 마샬 계획을 실시하며 영국, 프랑스 다음으로 분단된 서독에 많은 재원을 쏟아부으며 전시 경제를 형성했다. 냉전 시기 사회주의권에 대한 봉쇄와 고립압살은 경제적으로도 심화됐다. 소련 내에서 사회주의의 변질을 이끈 니키타 흐루시초프 때부터 계획 경제는 무너지고 자본주의적으로 농업을 경시하면서 소련은 전통적인 식량 수출국에서 1980년 이후 최대 식량 수입국으로 떨어졌다. 1963년 식량 구입을 위해 소련이 금보유량 3분의 1 수준인 372.2톤을 팔고 2년 뒤 또 335.3톤을 팔 정도로 식량 문제는 심각했다. 이런 소련이 탈출구로 삼은 것은 1960년 발견된 시베리아 대형 유전을 기반으로 한 석유 산업이었다. 1971년 금 달러 태환 금지가 단행됐고 석유가가 치솟으면서 소련이 보유한 오일 달러는 식량 수입에 의한 경상수지 적자를 보존하고도 남는 수준이 됐다. 소련은 미국이 걸어오는 군비 경쟁에 돈을 투입하는 한편 197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뛰어들었다. 미국은 소련을 군사 경제적으로 소모시키면서 1980년대 초 석유무기화 전략을 채택했다.
1974년 사우디아라비아 1975년 오펙이 석유거래 대금 결제에 달러만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생산국은 벌어들인 달러 자금으로 다시 미 국채를 구매하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켰고 달러는 미국으로 환류됐다. 그러면서 달러는 기축 통화 역할로 인해 발생했던 트리피니 딜레마를 해소했다. 한편 1985년 소련의 석유채 분량이 감소했는데 이 시기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생산량을 2배 확대하면서 석유가를 대폭락시켰다. 소련은 외환 부족에 시달렸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미 서방으로부터 대규모 외채를 빌리면서 1988년 소련 동유럽 외채 규모는 2060억 달러를 육박했다. 1980년대 초 미는 기준금리를 폭등시키며 취약해진 동유럽 경제를 박살냈다. 냉전시대 경제 분야에서의 미 서유럽 대 소련 동유럽 양극체제는 붕괴되고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형성된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본격화와 함께 워싱턴 컨센서스를 통해 확인된다.